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통이 조금 쉬워질 수 있을지 비폭력 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국제적 평화단체인 비폭력 대화센터의 설립자인 바셜 로젠버그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극심한 갈등이 있거나 내전이 있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왔다고 해요. 한국에도 그 단체가 있고요. 초반에 만든 제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please와 thank you로만 들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부터 궁금했는데 이제야 자세히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비폭력은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인 연민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해요. 연민이라는 단어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는 다르죠. 연민은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나와 상대방이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셜은 가슴에서 우러나와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 왜 우리는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연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민이 우러나는 유대를 맺는 데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고 그게 비폭력 대화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가슴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연결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잊어버렸다고 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눈치가 보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된 마음을 잃기가 쉬운 이유는 우리는 누가 옳은가 게임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은가 게임은 결국 모두가 지는 게임이고 이 게임에는 상과 벌이 있어요. 맞으면 상을 받고 틀리면 벌을 받죠. 이 상벌은 많은 폭력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치적 신학적인 이유들로 기득권자들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잡는 과정은 후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혐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악은 처벌해야 하는 폭력을 즐기는 문화가 됐어요. 아이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의 75%의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때려 눕혀요. 폭력을 즐기도록 교육받아온 겁니다. 상벌은 도덕주의적 판단에서 오는 거예요. 넌 수학을 잘하는구나. 보고서 잘 썼네. 이런 긍정적 판단도 부정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입니다. 그건 반대의 것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참 친절하네요 라는 말은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나는 그 차이를 아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주의적 판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단지 법을 따르고 지시와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관료적 언어는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답하면 되고 양심의 가책도 덜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누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도덕주의적으로 판단하는 언어를 자칼어라고 부르고 반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는 연결된 마음의 언어는 기린어라고 불러요. 기린을 비폭력 대화의 상징으로 쓰는데 기린은 육상동물 중에 가장 큰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다르거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를 들면 자칼들은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리고 뭐뭐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소리 지르기도 해요. 자칼어를 만든 사람들의 원래 이론대로라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연결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게 부모와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우는 사람이 배우기 싫어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화가 나죠. 양쪽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셜 로젠버그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상대는 저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작가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생각이라고 해요. 옳다 그르다 이긴다 진다로만 생각하도록 말이죠.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 있고 이 4가지 요소로 말하기와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우선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관찰하는 것부터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적인 행동만 보지 않고 상대방을 어떤 적의 이미지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동적으로 나의 평가를 더하기 때문이에요. 관찰에 평가를 더하면 상대방은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친구에게 너는 시간 개념이 없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3일 내내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나서 왔어. 이게 관찰입니다.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갈등이 컸는데 그 이유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도 진단이자 평가이고 관찰을 하면 교장 선생님은 말씀 중간에 자기 어린 시절이나 전쟁 경험담을 말한다 입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상대방이 뭔가 잘못됐다고 암시하면서 평가하는 건 나이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비극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적어지고 폭력적이 될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되는 이유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분석할 때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 욕구와 느낌. 욕구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힘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해요. 욕구는 우리를 삶과 직접 연결시켜 주므로 욕구를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한 도덕주의적 판단은 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내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만 판단합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느낌도 같이 알아차려야 해요. 모든 느낌의 뒤에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하기로 한 시간이 다 됐는데 부인이 준비를 다 못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지만 아직도 준비 다 안 했어? 가 아니라 그 화를 자신의 느낌과 욕구로 말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싶은데 당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 욕구와 느낌을 표현하는 이유는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고 또 나의 욕구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표현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표현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또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해요.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박받는, 오해받는, 이용당하는, 조종당하는, 배신당하는, 비판받는, 무시당한, 거절당한 느낌 이런 것들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단에 가깝다고 해요.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무시당한 느낌이란 것이 보통은 나쁠 때가 많지만 가끔은 안도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발표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선생님이 발표 누구 시킬까 하면서 학생들을 쭉 훑어보다가 고르잖아요. 저는 그때 무시당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느낌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진단하는 말을 같이 하면 상대방은 내 느낌을 들어주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조종하는데 죄책감이라는 느낌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 흔히 접하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안 해놔서 엄마가 화가 나. 이런 것들이요. 엄마는 네 말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네가 하겠다고 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실망스러워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은 우리 느낌에 자극이 될 수는 있어도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가 약속 취소해서 정말 짜증나. 이건 자신의 짜증을 다른 사람의 행동 탓을 하고 있는 거고,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짜증나. 이 경우는 느낌 뒤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화, 우울, 죄책감, 수치심 같은 느낌들은 자신의 욕구에 연결되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화는 타인에 대한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울, 죄책감, 수치심은 자신에 대해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말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부탁은 명령, 강요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강요를 받으면 사람들은 복종하거나 반항합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아주 강한 욕구가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부탁과 강요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손한 말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건 강요이고,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부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해주지 않았을 때 벌이나 비난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이 강요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게 반복되면 가슴에서 우러나와 주는 행동, 즉 기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겠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상을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믿음에서 행동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강요가 아닌 진심의 부탁을 해도 상대방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강압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부탁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치 않은 것을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너무 일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골프를 치러 가서 화가 났다거나,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야 책을 탁탁 치지 말아라 했더니 책상을 치기 시작했다는 예를 들 수 있어요. 나의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지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마셜이 집에 가서 아이에게 코트 좀 걸어줄래? 했더니 아이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아빠의 노예였어요? 라고 했대요. 아이는 강요로 듣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 하고 앉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강요로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탁을 강요로 들으면서도 물론이지 그럴게 라고 반응합니다. 무언가를 부탁하자마자 네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요. 그건 사랑을 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거절할 줄 모르고 늘 미소 짓고 양보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속에서 곪아요. 그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행동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암시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비폭력 대화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남아있으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철학가이자 정신적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평가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의 형태라고 했대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오늘도 토닥토닥 나를 꼭 안아주고 나에게는 어떤 도덕적 판단들이 있는지,
평가하지 않으면서 관찰하기부터 연습해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